자, 관동별곡 그 본사 1-2부터 보겠습니다. 자, 본사 1-1의 내용에서는 이제 막 금강산에 올라가서 이제 어떤 뭐 본인의 어떤 임금에 대한 영군 지정이나 아니면 자연 친화나 이런 걸 보여주는데, 본사 1-2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금강산에 이동하면서 갖고 있는 자연에 대한 생각이나 또는 위정자, 말 그대로 정치가로서의 모습,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수학로, 대학로 다 뭐예요? 봉우리 이름들이죠. 이런 봉우리를 눈안으로 굽어보고 정양사 있는 진열대에 다시 올라가 앉으니, 그럼 진열대 현재 있는 거겠죠. 중국의 여선처럼 아름다운 금강산의 참모습이 여기서 다 보이는 듯 하구나. 그러면 지금 뭐하고 비교해서 여산의 진면목이 여기서 다 보이는구나. 이건 실제로는 중국에 있는 여산을 얘기한 건데, 중국에는 여산의 진면목을 금강산에 볼 수 있어. 진짜 여산을 본다는 게 아니라 여산같이 아름다운 금강산이다, 이런 의미겠죠. 아, 신의 솜씨가, 주물주는 항상 누구예요? 항상 신을 얘기하는 거죠. 신의 솜씨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다. 근데 이 신의 솜씨가 야단스럽다는 게 이 사람이 막 뭐 방정맞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신의 어떤 솜씨에 대한 감탄을 얘기한 거죠. 이런 감탄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신이 정말로 자연을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자, 날거든 뛰지 말고 서있거든 솟지 말거나. 무슨 말이냐면, 나는 것 같으면서도 뛰는 것 같고 봉우리들이, 서 있는 것 같으면서도 솟아있는 것 같고 봉우리들이, 이런 모습이죠.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봉우리에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봉우리의 어떤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봉우리의 모습 자체가 정말 나는 것 같고 뛰는 것 같고 서 있는 것 같고 솟는 것 같고 되게 다양하다, 이런 얘기죠. 꼭 연꽃을 또 꽂아놓은 것 같고 배곡을 묶어놓은 것 같고 동해바다를 박차고 한 것 같고 북극성을 받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모습을 여러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높이 솟아있는 망고대나 외러보이는 혈망공이 하늘을 치밀어 무슨 일을 알리려고 수많은 세월을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가. 굽힐 줄 모른다는 건 수많은 세월 동안에 자기의 온전한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시험에서 많이 봤던 뭘 갖고 있는 거야? 지조나 절개적인 모습을 이 봉우리들한테 정철이, 화자가 봤다는 얘기겠죠. 굳건히 직조를 지킬 줄 아는 망고대, 혈망봉, 너로구나. 너같이 지조를 지키는 충신이 또 있겠는가? 결국은 무슨 얘기야? 세상에는 충신이 없다는 얘기죠. 아, 니네가 진짜 충신인데 이런 충신의 모습들은 자연에만 있고 실제 현실에는 지금 별로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런 아쉬움적인 마음도 정철이 일부 드러내는 거죠. 물론 이런 걸 쓸 정도면 정철 자체가 일단 모는 아니란 얘기야. 간신배는 아니란 얘기겠죠.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1번을 보세요. 다시 정양사 진월대 다시 올라가 앉으니 여산의 진면목이 여기서 보이는구나. 그래서 결국 나는 진월대에서 금강산의 참모습을 보았구나. 어떻게 보면 중국에 있는 여산보다 금강산이 더 아름답다는 이 사람 자체의 어떤 그런 표현이겠죠. 이런 건 왜 하냐면, 중국의 시인들이 중국의 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여산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시를 되게 많이 썼어요. 당연히 의학을 공부하는 정철도 그런 내용들을 읽었겠죠. 읽으면서 나중에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금강산에 가면서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금강산에 왔으면 금강산의 아름다움에 대해 썼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정도 느낌인데, 그만큼 뭐냐면 우리가 뭐 가본 적은 없지만 금강산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표현이겠죠. 아, 신의 솜씨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산봉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과 조율하는 삶을 즐기려 한다. 말 그대로 신의 솜씨에 대한, 자연을 만든 솜씨에 대한 감탄,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3번은 그대로 별표 치세요. 이 표현도 아까도 처음에도 했지만 되게 많이 나온 표현도 하나죠. 날거든 뛰는 것 같고 섞어있는 것 같으면서 솟아있는 것 같고, 대꾸법, 문장구조 유사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면 문장구조 유사하죠. 그래서 대꾸. 그 다음 무생물인 봉우리가 꼭 나는 것 같고 뛰는 것 같고 쏟아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화류가 있겠죠.
자, 이 2번까지 몰라 상관없고요. 그 다음 부용을 꽂아놓은 것 같고 배곡을 묶어놓은 것 같고 동명을 받치는 것 같고 북성을 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부용이나 배곡이나 다 하얀색과 연결되는 거니까 백색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고, 북극성은 통상적으로 임금을 많이 상징해요. 어차피 뒤에서도 이제 보겠지만 해나 또는 달이나 별이나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고전을 쓰는 그런 양반들은 보통 왕에다가 비유를 많이 해요. 왜냐면 얘네들 자체가 다 어때요? 하늘에 떠 있고 우리가 우러러 보일 수 있고 되게, 특히 해나 달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임금하고 비교하기 딱 좋은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뭐 풀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은 다 뭐하고 어떤 민중의 모습, 왜냐면 왕이 내려주는 그런 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니까 얘네들은 이제 보통 민중이나 백성을 갖고 많이 비교하죠. 자, 그 다음 이제 5번을 보세요. 자, 높구나 망고대, 외롭구나 혈망봉이. 실제로 보면 이것도 문장 구조 이렇게가 유사하니까 됐고 나오죠. 그 다음에 혈망봉이 외롭다 라고 나오니까 이 부분에서 의인법 나오죠. 그 다음 실제로는 이 표현은 망고대가 높다, 혈망봉이 외롭다 이렇게 된 표현인데 주어서서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주어서서 바뀐 데서 도치 볼 수 있는 거죠. 표현법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표현법 자체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나오고 있는 표현법들은 일단 다 중요한 개념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표현법 문제는 어쨌든 시험에서 되게 중요하게 나올 거니까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하늘에 치밀어 무슨 일을 알리려고 천만겹 지나도록 굽힐 모든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결국은 하늘에 떠있는 하늘 말 그대로 그 우러를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임금이 되는 거고, 망고나의 혈망봉은 천만겹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른다. 이 굽힐 줄 모르는 게 앞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지조나 절개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본다면 그대로 충신 이렇게 깔을 수 있는 거죠. 아, 너였는가? 즉 너였는가? 누구? 망고대와 혈망봉 너였는가? 너 같은 이가 또 있는가? 너같이 지조를 가진 애가 또 있겠는가? 그래서 충신이라는 이상적 가치를 현실에 추구하고 있다. 말 그대로 정철은 나는 충신이고 그리고 충신이 좀 더 많아서 이 나라가 좋아졌으면 좋겠어, 이런 식의 어떤 다짐을 드러내는 부분도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본사 1-3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또 어느 쪽으로 금강산 또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겠죠. 개심대에 다시 올라 중앙성의 봉우리를 바라보며 12,000봉을 똑똑하게 헤아려 보니 봉마다 맺혀있고 끝마다 서리는 기운, 맑거든 깨끗하거나 깨끗하고는 맑지나 말거나. 쉽게 얘기하면 맑고도 깨끗하고 깨끗하고도 맑고, 이런 게 뭐라는 거야? 봉우리들의 모습이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이 12,000봉의 봉우리들이 각기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고, 그 다음 그 다양한 모습 속에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이걸 글로만 보고 있지만, 저 맑고 깨끗한 12,000봉의 아름다움이요, 저 맑고 깨끗한 기운을 흩어내요 뛰어난 인재를 만들고 싶구나. 결국은 뛰어난 인재를 만들고 싶구나. 그 얘기는 뭐야? 현실 속에 인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결국은 현실에 인재가 만약 엄청나게 많아. 인재가 엄청나게 많으면 이런 봉우리들한테 굳이 데리고 와서 얘네를 인재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인재가 넘치니까.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현실에 인재가 없기 때문에 뛰어난 인재를 만들고 싶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다짐보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삼봉우리 형상이 다양하기도 다양하구나. 세상이 생길 때는 저절로 된 것 같지만 이제와 보니 신의 뜻이 깃들어 있구나. 그러니까 이 봉우리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그냥 아무렇게나 처음에는 생긴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아무렇게나 막 생긴 게 아니라 신이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든 게 이런 금강산이구나, 이런 얘기예요. 다 신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만든 거는 다 신이 그렇게 만든 뜻이 있는 거구나. 그 안에서 조화로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뜻을 만든 거구나. 자, 이런 식으로 주고 있는 거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이 돼야지 이게 돌아가는 기본 마인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론 시험에 나오겠지만 기본적인 이런 해석 자체가 안 되면 사실, 그리고 어떤 정서나 또 이 사람이 어디를 가거나 또 거기서 갖고 있는 마음이나 또는 뭐 임금에 대한 마음이나 나라에 대한 마음이나 백성에 대한 마음이나 이런 걸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될 일이죠. 자,
비르본 정상에 올라본 이가 누가 있는가? 결국은 실제로 비르본 정상에 올라온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만 보세요. 자, 동산에 올라 노나라가 작고 태산에 올라 천하가 작다고 한 공자님 말씀이 생각나구나. 이건 뒤에서 얘기할 건데, 공자는 들어본 적 있잖아요. 이 공자가 중국에 있는 동산에 올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예요. 아우, 노나라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네. 그 다음 태산이라는 데 올라가서 세상을 보면서, 천하를 보면서, 아, 천하는 내 생각보다 적구나,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이 말을 한다는 건 그만큼 공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이상이나 포부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겠죠. 자, 동산과 태산 어느 곳이 비로보다 높다는 말인가? 노나라가 좁은지는 우리는 모르는데 넓거나 넓은 천하를 공자는 어찌해서 작다고 말했단 말인가? 그 얘기는 그만큼 공자의 뭐가 큰 거예요? 기상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큰 거죠. 아, 저 공자의 높고 넓은 정적 경지를 어찌하면 알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알 수 있을 것인가? 알기가 어떤 거야?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공자의 경지가 크다는 얘기죠. 오리지 못해.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좀 들어가 있겠죠. 공자의 경지에, 공자의 그런 큰 경지에 내가 오르지 못하거늘 내려가는 것이 무엇이 이상할까?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공자에 대한 흠모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2번 한번 보세요. 자, 맑거든 깨끗하나 말거나, 깨끗하거든 맑지나 말거나. 그래, 여기서 결국은 봉우리들은 맑고 깨끗하다는 얘기고, 반복법, 대꾸법, 연세법. 이거 대꾸는 이제 그만 안 얘기해도 되죠. 딱 봐도 문장 구조 계속 유사하게 움직이니까 대꾸 나오죠. 대꾸가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건 이 대꾸법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연세법 이제 처음 나온 건데, 연세법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 똑같아요.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이면 기차, 기차는 빨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눈치챘어요? 뭐냐면 여기를 보면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쉽게 얘기하면 맑거든 깨끗하지나 말거나, 이렇게 문장이 끝났죠. 그 다음 깨끗하거든 맑지나 말거나, 다시 뭐예요? B 나오고 그 다음 또 A 나오죠. 실제로 부자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요건 이제 여기 나온 대로 본 거고, 아까처럼 빨가면 사과 끝났죠? 그 다음 사과는 맛있어 끝났죠? 그 다음 맛있으면 바나나 끝났죠? 바나나는 길어, 이런 식이에요. 결국 이렇게 끝나는 구절을 그 다음에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연결시켜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여긴 좀 잘못했네, 그죠? A, B, B, C, 그 다음 C, D가 나오죠, 그죠? 여기도 D, 그 다음 E,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나온 건데, 어쨌든. 그래서 끝나는 구절을 그 다음 구절에 다시 쓰는 게 연세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표현법도 되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좀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 3번에 보면 나오죠. 저 기운을 흩어내요. 저 기운, 어떤 지주나 절개의 기운을 흩어내요. 인재를 만들고 싶다. 결국은 우국지정. 이 우국지정 뭐였죠? 나라에 대한 걱정이다.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 충신이야, 뭐 이런 거죠. 그 다음 형용도 끝이 없고 모습도 여러 가지구나. 그래서 금강산의 형용은 정적인 모습이고, 채세는 움직이는 거니까 뭘 보여줘요? 그 금강산의 어떤 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도 존재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그 6번을 보세요. 자, 비르봉 상상도에 올라가 보니까 누가 있겠는가? 결국 올라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비르봉에 오른 사람이 없을 거래. 오른 사람이 없다는 건 뭐 뒤에서도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건 이 사람이 여정 자체하고 상관없죠. 이 구조에 생각보다 비로봉도 여정으로 해서 잘 집어넣으니까 여정이 아니라고 잘 기억해 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8번을 보세요. 노나라가 좁은지는 우리는 모르거든. 넓거나 넓은 천하를 어찌해서 공자는 작다고 얘기했는가. 그래서 관련구 나오죠. 공자는 동산이란 곳에 올라가 노나라를 작게 생각하고 태산에 올라가서 천하를 작게 여겼다. 그래서 공자의 호연지기와 연관돼 있다 라고 나오는데, 호연지기라는 건 이제 뭐냐면 어떤 큰 기상, 쉽게 얘기하면 정말 뭐 큰 마음, 뭐 이 정도의 뜻이에요. 그만큼 공자는 자기 마음이 크니까 이 나라나 천하를 되게 작게 여겼다는 거죠. 아, 저 공자의 지를 어찌하면 내가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공자의 호연지기를 예찬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한다. 결국은 자기는
공자만큼의 그런 킹기상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막상 세상을 보면 세상은 그렇게 막 좁아 보이지 않는데 공자는 왜 세상이 좁다고 했죠? 공자가 갖고 있는 경지는 내가 도저히 갈 수 있는 경지가 아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느낀 거겠죠. 그래서 10번에 나오죠. 오르지 못하거니, 즉 오르지 못하거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자의 경지에 오르지 못하거니, 이런 얘기겠죠. 공자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니 공자를 흠모하면서, 공자를 예찬하면서 내려가는 게 이상할까? 이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공자를 왜 흠모하고 존경하고 왜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지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나오죠. 자, 내려가는 게 이상할까? 내려가는 건 당연하다. 결국은 비로봉에 올라갈 수 없는 처지를 한탄 합리화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오죠. 비로봉은 여정이 아니다. 자, 중요한 거니까 꼭 잘 기억하세요. 왜냐면 비로봉 자체가 생각보다 여정 경로에서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조금 기억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시험에서 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본사 1-4를 보세요. 자, 본사 1-4까지가 딱 뭐냐면 금강산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본사 1-4에서 금강산에 대한 이 사람의 여정이 끝나면 당연히 어디로 넘어간다? 그렇죠. 동해 쪽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 동해 이후에는 뭐 내적 갈등 나오고, 그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맨 마지막 결사 부분으로 이야기 자체가 이제 끝나는 구조를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금강산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원통굴의 좁은 길로 사자봉이란 곳을 찾아가니 그 앞에 넓은 바위가 활용소가 되었구나. 활용소, 쉽게 얘기하면 어떤 뭐 연못 같은 게 됐다는 얘기겠죠. 마치 천년 묵은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서려 있는 것 같은. 자,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서려 있는 것 같대. 그 얘기는 진짜 늙은 용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당연히 없다는 거야. 그죠? 없다는 거야. 왜? 모모인 것 같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죠? 활용소의 물이 밤낮으로 흘러내어 넓은 바다로 이어져 있으니 비구름은 언제 얻어 흡족한 비를 내리겠는가? 그늘진 낭떠러지에 헐벗고 굶주린 백성을 다 살려내고 싶구나. 이게 문제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현재 지금 직업이 뭐라 그랬지? 강원도 지사라 그랬죠. 강원도 지사가 되니까 결국 이렇게 자연 구경하면서도 뭐 한다는 거야? 틈틈이 그런 백성들에 대한 이 사람의 애민 정신을 조금씩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여기를 보면 나오죠. 음지에 있는 풀은 다 살려내고 싶다. 근데 여기를 어떻게 해석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아예 백성으로 뺐죠. 그러니까 이 풀 자체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민초라 그래서 어떤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게 풀이라면 비구름이나 비를 보면 이 비가 뭐예요? 이 비가 백성들을 살리는 거고, 비구름이란 거는 이 비를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자, 이제 그거는 이제 밑에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 마하현, 묘길산, 안문제를 넘어 내려가 썩은 외나무 다리 건너 불정대란 곳에 올라가니. 자, 신이 1000길이나 되는 절벽을 하늘 가운데 세워두고 은하수 큰 구비를 마디마디 잘려내어 실처럼 풀어서 배처럼 걸어 넣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이제 뭐 뒤에 나오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어떤 절벽이 있을 거고, 거기서 이렇게 뒤에서 나오는 P12폭포라 해서 이렇게, 자, 폭포가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를, 그죠? 자, 그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렇게 쭉 폭포가 내려오고 있는 거를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절벽에 12폭포가 쭉 내려오는 거를 정철해 볼 때는 꼭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왠지 은하수를, 실제로 은하수는 물론 이제 별이겠지만 여기서 이제 강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은하수 한 강에 일부씩을 마디마디 잘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만큼이 이런 식으로 은하수가 흐르고 있어. 그러면 여기 이만큼 자르고 여기 이만큼 자르고 여기 이만큼 자르고 이런 얘기예요. 이만큼을 잘라서 이만큼 여기 절벽에다 하나씩 갖다 집어넣은 것 같이 이 절벽이 보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적이고 자기 나름대로 이 절벽의 아름다움을 이제 좀 표현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 절벽의 폭포가 꼭 왠지 하늘에 있는 은하수를
한마디씩 잘라내어서 갖다 붙인 것 같이 그렇게 굉장히 아름답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두경에는 12굽이라고 그랬지만 내가 볼 때는 그보다 더 많아 보인다. 그보다 많아 보인다는 건 굉장히 그 크기가 크고 웅장해 보인다는 거죠. 정철이 볼 때는. 이태백, 이제 중국의 신이에요. 이백도는 이태백이라 나오죠. 이태백이 지금 있어서 나와 다시 의논하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그 어떤 중국의 여산의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하게 된다면 중국에 있는 여산폭포가 우리 금강산의 시피폭포보다 아름답다는 말은 못할 것이다.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이태백이 또 중국의 여산의 그런 폭포의 아름다움에 관련된 시를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정철이 볼 때는 여기 있는 시피폭포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런 거지. 이태백이 만약에 살아있어서 금강산을 온 적이 있다면 여산의 폭포의 아름다움을 쓴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비폭포의 아름다움을 쓸 거야. 그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 시비폭포가 이 정철이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에 대한 걸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하고 많이 쓴 게 이런 관동별곡이랑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배워야 되고 해야 되는 거니까 아 그냥 그렇구나 라고 이해해보는 게 필요하죠. 아 왜 이래 왜 쓸데없이 많이 썼어. 어차피 우리만 괴로울 뿐이에요. 그죠? 자 이제 밑에 그 지문 분석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원통굴 가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래서 가느다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천년 노릉이 구비구비 서려 있어 밤낮 흘러내어 바다로 이어졌으니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 3일 동안 비를 내리겠는가 음지의 늪을 살려내고 싶다. 이 구절은 반드시 별표 쳐내세요. 왜냐면 이 구절이 생각보다 시험에서 되게 잘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조금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여기서 노룡은 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화자는 의미도 있고 그러면 이제 중의법이라는 게 하나의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중의법을 하는 거죠. 표현법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 아까 여기를 먼저 보면 이 사람은 음지에 있는 풀을 다른 말로 하면 뭐 고통받는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럼 풀 자체가 비가 내리면 풀이 살아날 거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풀한테 내리고 있는 비는 고통받는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선정, 말 그대로 뭐예요? 어떤 좋은 정치를 얘기하는 거죠. 정말 쉽게 풀면. 그래서 좋은 정치 얘기한 거, 이게 좋은 정치라면 비를 내릴 수 있는 조건은 선정의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하면 다시 나오죠. 활용소를 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하나의 늙은 용이 돼서 선정의 때를 얻는다. 말 그대로 왜 선정의 때를 얻을 수 있어? 자기가 관찰사로 부임했으니까 그런 강원도에서 힘들게 사는 백성들에게 자기가 좋은 정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어떤 그 좋은 정치라고 그런 거를 하겠다는 다짐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정에 대한 다짐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뭐 순고미까지는 몰라 상관없는데 이 선정포와 애민 정치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백성에 대해서 올바른 정치를 하겠다는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결국은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 비유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선정에 대한 다짐도 많이 한다는 건데 이 구절 자체가 결국은 선정이나 백성을 갖고 비유한 단어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뭐 또 다른 뭐 시조나 이런 데서 어떤 뭐 좋은 정치에 대한 다짐이나 어떤 나라 걱정이나 또는 뭐 백성을 비유한 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유적 개념이 되게 잘 나와요. 정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는 좀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 4번 천신절벽을 공중에 세워두고 은하수한 고비를 촌촌히 벌어내어 실같이 풀어놓으니 그래서 배같이 걸어놓으니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보면 뭐가 나와요? 실같이 배같이 이러니까 지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도 실같이 풀어내서 배같이 걸어놓는다. 그러면 여기 구절과 여기 구절도 또 유사 구절 나오죠. 그러니까 또 대꾸 나오죠. 대꾸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시험의 가능성은 이렇게 되면 어떻다? 굉장히 높다. 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 도경에 있는 12굽이 내가 볼 때는 열화처럼 보인다. 그래서 12굽이는 금강산에 있는 12폭포를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크다 뭐 이런 건데 열화시니까 화려하고 아름답다 하고 그 다음 뭐 앞에도 얘기했지만 뭐 크고 어떤 웅장하다
뭐 이런 것까지를 조금 같이 알아두면 되겠죠. 그 다음 이태백이 여기 있어 나와 다시 의논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태백이 여기 있다는 건 금강산이죠. 이태백이 금강산에 와서 나와 다시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의논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 의논이란 거는 되겠지만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 더구나 이 자연 중에서는 제가 얘기했던 이 폭포죠. 이 폭포의 아름다움, 이런 거에 관한 얘기죠. 이런 폭포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만약에 나랑 다시 의논하게 된다면 중국에 있는 여산이 여기보다, 즉 이 금강산의 12폭포보다 아름답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배도 얘기했잖아요. 금강산의 어떤 그런 12폭포의 뭐 아름다움에 대한 자부심, 이런 걸 이제 보이는 부분이죠. 그만큼 뭐냐면 12폭포가 굉장히 아름답다, 그런 감탄적인 의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오죠. 관련 고사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중국에 관련된 지금 고사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백은 만여산 폭포라는 작품에서 여산의 폭포의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 묘사했다. 하지만 정철이 볼 때는 중국에 있는 여산의 폭포보다 내가 보고 있는 금강산의 12폭포가 더 아름답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산폭포하고 금강산 12폭포를 볼 때 아름다움의 정도가 금강산의 12폭포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자, 지금 이제 여기까지 딱 금강산에 대한 정리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금강산에서는 주로 이제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나, 이 금강산에서는 뭐 자연에 대한 어떤 뭐 아름다움도, 이런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 이런 것도 나오지만 또 하나는 지금 모두 많이 보여요. 어떤 위정자, 말 그대로 관리자로, 관찰사로서의 그런 면모, 말 그대로 뭐예요? 어떤 선정에 대한 다짐이나 또는 뭐 이런 거, 연군 지정, 임금에 대한 그리움, 그죠? 그쵸? 뭐 남산에 뭐 보고 남산이 웬만하면 북한산이 웬만하면 보일 것 같다, 이런 구조 중에서 뭐 임금에 대한 연군 지정이거나 또는 나라에 대한 걱정이나 어떤 우국지정이나, 분명히 연군지정과 우국지정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거예요. 연군지정은 임금에 대한 그림을 얘기한 거고, 우국지정은 나라 걱정이니까 기본적으로 대상 자체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같이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 보면 결국 이 사람이 어떤 유교의 어떤 개념, 이런 걸 좀 많이 드러내고 있는 특징이죠. 유교의 덕목은 항상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유교는 꼭 기억할 게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충이나 어떤 효나 열, 이런 걸 얘기한 거죠. 열은 매번 얘기하죠. 어떤 지조나 절개나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걸 드러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충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자기가 관리고 관찰사니까 당연히 어떤 뭐 좋은 정치하겠다, 또는 백성들에게 그 선정을 베풀겠다, 또는 임금에게 내가 은혜에 감격하고 임금이 항상 보고 싶다, 이런 걸 드러내고 있으니까 유교에 대한 마인드 되게 많이 내죠. 자, 근데 이제 본사 2-1 넘어가는 동해로 가면 그런 유교의 마인드도 물론 계속 드러내지만 도교적인 사상, 즉 신선에 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하고 보면 나중에 당연히 뭐 어떻겠어요. 금강산에서 느끼는 어떤 위정자의 면모하고 내가 신선이란 거 말 그대로 뭐야? 신선이란 거 말 그대로 자연 속에서 편하게 즐기고 절대적으로 놀고 뭐 그런 거니까, 위정자의 면모를 다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런 신선의 면모 자체를 가질 수 없으니까 두 개가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사 2-1이 들어가는 금강산 이후에 나타난 동해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그런 내적 갈등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그 내적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보는 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금강산은 딱 여기까지 보고 이제 동해 넘어갈게요.